홀로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외동딸을 키워낸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대에 부풀어 딸의 약혼식에 참석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녀는 자신의 평생에 걸친 희생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날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회장의 문을 열고 들어가려던 그 순간, 문틈 사이로 들려온 대화는 그녀를 차가운 얼음장 속으로 밀어넣기에 충분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비밀이기에 딸과 그 약혼자는 자신을 낳아준 친정 엄마를 반드시 처리해야 할 골칫덩어리라고 불렀던 것일까요? 그들은 이 결혼식이 끝난 후 어머니를 처리하기 위해 어떤 완벽한 계획을 꾸미고 있었던 걸까요? 가장 잔혹한 배신 앞에서 이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을까요? 아니면 아무렇지 않은 척 이 결혼식을 딸을 위해 준비한 마지막 심판의 법정으로 바꾸어 놓았을까요? 궁지에 몰린 모성애가 얼마나 놀랍고도 단호한 방역을 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제 이름은 이월자, 올해 68입니다. 예전에는 아이가 자라 가정을 꾸리는 모습만 보면 여한이 없겠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날이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에는 영원히 보답받지 못하는 희생도 있다는 것을요. 그날은 제 딸 지은이의 약혼식 날이었습니다. 저는 이 날을 위해 몇 달 전부터 설레며 자다가도 웃음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지은이가 직접 써준 날짜와 장소를 낡은 수첩에 정성스럽게 옮겨 적었죠. 늙어서 기억력이 안 좋으니 펜으로 적어둬야 안심이 되니까요. 저는 지은이가 골라준 짙은 붉은색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좀 꽉 끼긴 했지만 이 색이 복을 불러온다기에 억지로 입었죠. 새로 산 구두가 발 뒤꿈치를 까슬하게 갉아먹어 아팠지만 마음만은 달콤했습니다. 잠시 후 예쁜 드레스를 입은 지은이의 모습을 볼 생각을 하니 이 정도 아픔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었죠. 버스를 타고 지하철로 갈아타며 천천히 강남에 있는 최고급 호텔로 향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곳이었지 제가 이런 곳에 발을 들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로비에 샹들리에는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서 제 노안을 어지럽힐 정도였고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습니다. 저는 바닥에 비친 제 초라한 그림자를 보며 이곳의 모든 것과 제가 참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안내판을 따라 지은이의 연회장을 찾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6시더군요. 수첩에는 7시라고 적혀 있었는데 제가 잘못 적었는지 지은이가 잘못 알려준 건지 아마 제가 늙어 눈이 침침해 7을 6으로 봤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잘 됐다 싶었죠. 일찍 가서 다리도 좀 쉬고 나중에 허둥지둥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연회장 문은 꽉 닫히지 않고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막 문을 밀고 들어가려는데 안에서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방울 굴러가는 듯한 지은이의 웃음소리였죠. 갓난아기 때부터 듣던 그 소리에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들어가서 깜짝 놀래켜 줘야지 생각했죠. 하지만 문손잡이에 닿은 제 손은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지은이의 약혼자 최민우였습니다. 민울사 씨가 물었어. 장모님, 도대체 언제 오셔? 이따 친척들 다 오는데 그 촌스러운 모습 보면 우리 부모님 체면이 뭐가 되겠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지은이의 목소리는 더 이상 은방울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짜증이 잔뜩 묻어 있었죠. 아유, 걱정 마. 내가 엄마한테 7시까지 오라고 했어. 그때쯤이면 분위기 무르익어서 시끄러울 테니까 구석에 조용히 앉아서 밥이나 먹으라고 하면 아무도 신경 안 쓸 거야. 그리고 엄마 그 사람 워낙 촌스러워서 뭘 기대해. 그냥 남들 보기에 흉하지 않은 옷이나 입고 오면 다행이지. 민우가 웃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경멸이 담긴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렇긴 해. 그건 그렇고 그 오래된 재개발 지역 집 문제는 해결했어. 그 땅이 진짜 노른자위라니까. 그거 팔아서 우리 회사 창업 자금으로 쓰면 딱인데 거의 다 됐어. 지은이의 목소리가 낮아졌지만 제 귀에는 천둥처럼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저번에 서류 가져가서 사인하라고 했을 때 좀 망설이더라고. 근데 괜찮아. 우리 엄마 귀가 얇아서 다 엄마를 위해서다. 재산 관리해 주는 거다 하고 몇 마디 구슬리면 금방 넘어와. 사람을 너무 잘 믿어서 탈이라니까. 평생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 살아서 바깥 세상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전혀 몰라. 민우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엔 계속 우리랑 같이 살 순 없잖아. 지은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혐오감이 가득 담긴 한숨이었죠. 결혼식 끝나고 진명에 넘어오고 돈 챙기면 저 멀리 경기도 외곽에 있는 요양원에 보내버릴 거야. 조용한 곳 찾는 게 엄마한테도 좋아. 집에서 걸리적거리는 것보다 낫지. 나중에 우리 친구들 놀러 오면 얼마나 쪽팔려. 엄마는 그냥 골칫덩어리야. 우리의 새 인생이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골칫덩어리. 골칫덩어리. 딸이 저를 골칫덩어리라고 했습니다. 머릿속이 윙 하고 울리더니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차가운 문틀을 잡지 않았다면 그대로 쓰러졌을 겁니다. 온몸의 피가 순식간에 굳어버린 것 같았고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숨 쉬는 법조차 잊어버린 듯 했죠. 심장 뛰는 소리가 쿵쿵하고 가슴을 아프게 때렸습니다. 안에서는 계속해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제 집과 제 예금, 제 모든 것을 어떻게 야금야금 빼앗을지, 그리고 저라는 짐을 얼마나 멀리 내다 버릴지 신나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집, 그건 제 남편이자 지은이 아빠가 평생을 바쳐 마련해준 우리 모녀의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제 예금. 그건 국수 장사하며 뜨거운 김 속에서 남의 집 파출부로 일하며 흘린 땀방울로 한 푼, 두 푼 모은 제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그걸 전부 빼앗고 쓰레기처럼 저를 버리겠다니요. 어떻게 뒤를 돌았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유령처럼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새로 산 구두가 발을 파고들었지만 아픔 같은 건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화려한 로비를 지나칠 때 아까는 별처럼 보이던 샹들리에가 이제는 차갑고 눈이 시리게 느껴졌습니다. 로비 소파에 앉아 웃고 있는 다른 가족들의 행복한 모습이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눈을 찔러왔습니다. 저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을 재촉해 그곳을 도망쳤습니다. 호텔의 무거운 회전문을 밀고 나오자 밤바람이 뜨거워진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몸을 부르르 떨고 나서야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울지는 않았습니다. 눈물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음 깊은 곳이
이미 산산조각이 나서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던 겁니다. 어떻게 집에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낡은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꽉 끼는 붉은 원피스도 벗지 못한 채 숨이 막혀왔습니다. 구두는 벗어 던져진 지 오래였죠. 집안은 캄캄했고 불을 켤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하늘이 조금씩 어두워지는 걸 지켜만 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똑딱똑딱 제 심장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 눈길은 맞은편 벽에 걸린 흑백 사진에 머물렀습니다. 지은이 아빠 제 남편이었습니다. 사진 속에 그는 기름때 묻은 손으로 쑥스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손을 뻗으면 그 따뜻한 온기가 닿을 것만 같았죠. 남편은 정비공이었습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 정비소에서 만났죠. 그는 제게 웃는 눈이 예쁘다고 했습니다. 돈은 없었고 결혼식도 조촐했지만 사는 맛은 진국이었습니다. 매일 밤 일이 끝나고 그가 낡은 오토바이 뒤에 저를 태우고 집으로 올 때 바람을 맞으며 그의 허리를 끌어안으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유일한 아쉬움은 아이가 없다는 것이었는데 30이 다 되어서야 지은이가 찾아왔습니다. 지은이가 태어난 날 남편은 분만실 밖에서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제 손을 잡고 월자야 고마워. 나한테 가족을 만들어줘서 정말 고마워. 라고 몇 번이고 말했죠. 그날부터 지은이는 우리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오래된 동네의 작은 집은 남편이 반평생 모은 돈으로 산 것이었습니다. 방 2개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그곳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죠. 지은이가 어릴 때 거실 바닥을 기어다니며 엄마 아빠 하고 옹갈이 하던 소리가 아직도 들리는 듯 합니다. 남편은 우리 모녀를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나중에는 골목 어귀에 작은 국수 가게를 냈습니다. 저는 국수를 삶고 남편은 서빙하고 설거지를 했지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지은이가 우리가 만든 잔치국수를 맛있게 먹는 모습만 보면 피로가 싹 가셨습니다. 지은이는 똑똑했습니다. 공부도 잘해서 늘 1등을 놓치지 않았죠. 중학생 때 지은이가 강남에 있는 유명한 사립학교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이 다 좋은 대학에 갈 거라고 자기도 그러고 싶다고요. 남편과 밤새 상의했습니다. 그 학교 학비는 국수 가게 한 달 수입을 꼬박 모아도 벅찬 금액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간절한 딸의 눈빛을 보고 어떻게 안 된다고 할까요? 그날부터 남편은 새벽같이 오토바이를 타고 나갔고 밤이 깊어서야 들어왔습니다. 정비일의 밤에는 공사장 경비 일까지 더했습니다. 저도 국수 가게 문을 닫으면 부잣집 파출부로 가서 청소 빨래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백화점에서 예쁜 스웨터를 보고 만지작거리다가도 지은이 학비 생각에 내려놓았습니다. 내 옷은 기워 입으면 되지만 딸의 앞날은 무엇보다 중요했으니까요. 제 손은 독한 세제 때문에 거칠고 쭈글쭈글해졌습니다. 지은이가 고등학생이 되어 친구들을 데려올 때면 저는 습관적으로 손을 앞치마 뒤로 감춰봤습니다. 혹시나 딸이 창피해 할까 봐서요. 지은이는 변해갔습니다. 어릴 때처럼 조잘대며 학교 이야기를 해주지도 않았고 집이 좁다, 국수 냄새가 싫다, 투정이 늘었습니다. 명품 운동화, 비싼 학용품을 원했고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다 해줬습니다. 기죽지 말라고요.
남편은 지은이가 대학에 입학하던 해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은이 취직하면 국수가게 접고 편하게 살자 던 그 소박한 꿈도 이루지 못하고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엄마 내가 있잖아 라며 안아주는 지은이 덕분에 버텼습니다. 남편의 보험금과 제 전 재산을 털어 지은이의 학비와 유학비를 댔습니다. 저는 계속 남의 집 청소를 하며 남편의 유언을 지키려 했습니다. 지은이를 훌륭하게 키우는 것. 지은이는 대기업에 들어갔고 높은 연봉을 받으며 독립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로 이사 갔죠. 회사가 가깝다는 핑계였지만 사실 이 낡은 동네와 청소부 엄마가 싫어서라는 걸 알았습니다. 집에 오는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고 와도 손님처럼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다 갔습니다. 제가 차려준 밥도 몇 술 뜨고는 배부르다며 숟가락을 놓았죠. 바빠서 그렇겠지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다 민우를 데려왔습니다. 부잣집 아들의 번듯하게 생긴 청년이었지만 그의 예의 바른 태도 뒤에는 차가운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 벗겨진 페인트 칠과 제 거친 손을 보는 그의 눈빛은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건 존중이 아니라 견적을 내는 눈빛이었다는 것을요. 제가 평생 아끼고 희생하며 딸에게 준 것이 사랑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딸을 저를 경멸하는 세상으로 밀어올리는 발판을 만들어준 꼴이었습니다. 시계는 계속 갔지만 제 마음은 그 호텔 문 앞에 멈춰 있었습니다.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집안의 모든 물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왜일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가난해서 잔소리가 많아서 내가 준 사랑이 짐이 되어서 어둠 속에서 잊고 싶었던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석 달 전쯤 지은이가 서류 봉투를 들고 왔던 날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사인 좀 해줘. 그 애는 명품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영어와 어려운 법률 용어가 가득한 서류였죠. 이게 뭔데? 아, 복잡해서 설명해도 몰라. 그냥 은행 업무인데 내 결혼이랑 관련된 거야. 친족 동의가 필요하대. 여기랑 여기 사인만 하면 돼. 나 바빠 빨리. 그때 이상하게 불안했습니다. 펜이 천근망은 무거웠죠. 지은아 엄마가 좀 읽어보고 내일 주면 안 될까 잘 모르니까 불안해서 그래. 그러자 지은이가 정색을 했습니다. 엄마 나 못 믿어. 내가 엄마한테 해코지라도 하겠어. 그냥 사인 하나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답답해 됐어. 관두라지 뭐. 그 애는 화를 내며 서류를 챙겨 쾅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때는 제가 늙어서 의심만 늘어 딸을 속상하게 했다고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저를 도운 것이었습니다. 하마터면 제 손으로 집을 놈들에게 넘길 뻔했던 겁니다. 등골이 서늘해지고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슬픔은 사라지고 차가운 분노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피땀 흘려 남겨준 이 집, 우리 추억이 담긴 이 집을 저런 식으로 짓밟히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 남동생 건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생 교직에 몸담았다가 은퇴한 정직하고 똑똑한 동생입니다. 여보세요 누님, 이 밤중에 무슨 일이야? 잠긴 목소리의 동생에게 저는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건우야, 누나 좀 도와다오. 다음 날 새벽 건우가 달려왔습니다.
제 초췌한 몰골을 보고 아무 말 없이 어깨를 토닥여 주었죠. 저는 호텔에서 들은 이야기와 석 달 전 서류 이야기를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건우는 묵묵히 듣더니 물 한 잔을 마시고는 말했습니다. 누님이 잘못한 거 아니야. 사랑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아이 마음이 바깥 세상 욕심에 눈이 멀어 병든 거야. 건우는 지은이가 가져왔던 서류를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돋보기를 쓰고 한참을 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인 안 하길 천만다행이야. 이거 재산 포기 각서랑 양도 위임장이야. 이거 찍었으면 집이고 예금이고 다 털리고 빈털털이 될 뻔했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건우는 화를 내는 대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누님, 지금 당장 가서 따지면 안 돼. 그러면 그냥 집안 싸움 되고 결국 누님만 이상한 노인네 취급받아. 저쪽 집안은 사업하는 사람들이라 체면이랑 명성을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겨. 그게 우리의 무기야. 그럼 어떻게 해? 2단계로 가자. 첫째, 누님 재산을 묶어버려서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해야 돼. 내가 아는 제자가 법무사니까 바로 신탁 등기를 해서 누님 본인 외에는 처분 못하게 막자. 둘째,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 증거. 지은이 입으로 그 계획을 직접 말하게 해야지.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딸을 속이고 연기를 하라니요. 하지만 건우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누님, 이건 싸우려는 게 아니야. 누님 자신을 지키고 매형이 남긴 걸 지키기 위한 거야. 누님은 짐짝이 아니야. 이 집의 주인이라고. 이 집의 주인. 그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음 날 건우는 작은 녹음기를 가져다 주며 사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누님 연기를 좀 해야 해. 딸 걱정하는 척 좀 오락가락하는 척하면서 물어봐.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아 엄마야. 그때 네가 가져온 서류 말인데 엄마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내가 늙어서 뭘 알겠니? 너랑 민우가 알아서 하는 게 낫겠어. 수화기 너머로 지은이의 목소리가 단번에 부드러워졌습니다. 엄마 잘 생각했어. 다 엄마 위해서 그러는 거라니까. 내가 이따 갈게. 1시간 후 지은이가 왔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켠 채 가방을 소파 옆에 두었습니다. 물을 한 잔 내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너랑 민우가 어떻게 할 생각인 거야? 지은이는 의기양양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말했습니다. 엄마 민우네랑 우리가 결혼 후에 컨설팅 회사를 하나 차릴 건데 초기 자금이 좀 필요해. 그래서 엄마 집을 은행에 담보로 잡고 투자를 좀 하려고. 나중에 회사 잘 되면 배당금도 줄게. 그럼 엄마는 어디서 살아? 그것도 다 생각했지? 경기도 양평 쪽에 공기 좋고 시설 좋은 실버타운이 있어. 거기 가면 또래 노인들도 많고 밥도 다 주고 의료진도 있어. 엄마한테 훨씬 좋아. 양평이면 너무 멀지 않니? 너희가 자주 올 수 있어. 지은이는 귀찮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유, 엄마 또 시작이네. 우리 바쁘다니까 시간 나면 가겠지. 요즘은 영상통화도 되잖아. 좀 독립적으로 살아봐.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지은아, 엄마가 창피하니 민우네 식구들 앞에서 엄마가 부끄러워? 지은이가 잠시 멈칫하더니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서 민우네 집안 대단한 사람들이야. 내가 그 집안 며느리 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엄마가 촌스러운 모습으로 나서면 내 입장이 뭐가 돼. 그냥 우리 하자는 대로 조용히 있어줘.
딸 마지막으로 도와준다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도와달라? 평생의 헌신이 그저 도움이라니.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다, 사인할게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은이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녹음기를 끄고 그 작은 기계를 움켜쥐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진실이었습니다. 약혼식 날 서울의 날씨는 화창했습니다. 저는 지은이가 사준 붉은 원피스 대신 장롱 깊숙한 곳에서 짙은 남색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남편이 결혼 30주년 선물로 맞춰준 것이었지요. 화려하진 않지만 기품 있고 단단해 보이는 옷이었습니다. 머리를 곱게 빗어 넘기고 거울을 보니 늙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는 이월자가 서 있었습니다. 오후 5시 반 정장을 차려입은 건우가 데리러 왔습니다. 누님 아주 멋집니다. 우리는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차 안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회장은 화려했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꽃향기와 향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입구에 서 있는 지은이와 민우는 정말 선남선녀처럼 보였습니다. 지은이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활짝 웃고 있었죠. 그 완벽한 미소 뒤에 어떤 칼날이 숨겨져 있는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지은이는 저와 건우를 보더니 잠시 표정이 굳었지만 곧 다가왔습니다. 엄마 삼촌 오셨어요. 마치 먼 친척 대하듯 쌀쌀맞은 말투였습니다. 지은아 축하한다. 건우가 짧게 말했습니다. 네, 안으로 들어가서 앉으세요. 저 바빠서요. 지은이는 눈길도 주지 않고 획 돌아서 버렸습니다. 우리는 줄에석에서 좀 떨어진 구석자리에 배정받았습니다. 민우의 부모님 최 회장 부부는 줄에석 한가운데 앉아 거만한 표정으로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죠. 최 회장의 부인이 저를 힐끔 보더니 마치 낡은 가구를 보듯 훑어보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식이 시작되고 사회자가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지만 저는 차만 홀짝였습니다. 드디어 양가 부모님 인사 순서가 되었습니다. 최 회장이 먼저 올라가 두 기업의 결합, 운운하며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자가 신부 측 부모님을 소개하려 할 때 건우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건우는 미리 사회자와 이야기를 해두었는지 신부의 외삼촌 자격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건우는 또렷하고 중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빈 여러분, 그리고 최 회장님, 내외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부 지은이의 외삼촌 이건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조카의 앞날을 축복하기 전에 짧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평생을 바쳐 열매를 맺은 늙은 나무가 있었습니다. 열매는 자라서 더 화려한 숲으로 가고 싶어 했죠. 그래서 늙은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너무 늙고 추해서 내 앞길에 방해가 돼. 늙은 나무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모든 양분을 내주어 열매를 더 멀리 날려 보냈습니다. 좌중이 술렁였습니다. 지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건우는 시선을 최 회장에게 돌렸습니다. 초회 회장님, 사모님. 신부 측 어른으로서 3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첫째, 효심 깊은 두 아이가 제 누님의 노후를 위해 경기도 외곽의 요양원을 이미 알아봐 두었다고 하더군요. 혹시 사돈댁에서도 그 장소를 승인하셨습니까?
연 회장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최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민우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둘째 두 아이가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제 누님의 유일한 재산인 낡은 집을 담보로 잡겠다는 계획. 혹시 최 회장님의 탁월한 사업적 조언입니까? 최 회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효가 아니라 사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지은이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삼촌, 지금 미쳤어. 남의 잔치 망칠 일 있어. 건우는 무시하고 세 번째 손가락을 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조카 사위가 될 최민우 군. 얼마 전 지은이가 어머니께 서류를 들이밀었죠. 단순한 은행 서류라며 사인하라고 하라 했던 그 문서가 사실은 어머니의 전 재산을 당신들 명의로 돌리는 재산 포기 및 양도 각서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말도 안 돼. 그런 적 없어. 민우가 발악하듯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건우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최 회장 앞으로 걸어가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최 회장 귀에 대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안에는 지은이가 제 누님에게 했던 말이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틀어서 하객분들과 다 같이 들을까요? 아니면 조용히 덮으시겠습니까? 최 회장은 서류를 훑어보고 녹음 파일의 앞부분을 듣더니 분노와 수치심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민우의 뺨을 올려붙일 기세로 소리쳤습니다. 우리 초애 씨, 집안은 이런 망신 못 당한다. 이 결혼 없던 걸로 해. 최 회장 부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버렸고 민우는 부모를 쫓아 뛰쳐나갔습니다. 민우 씨, 아버님, 지은이가 드레스 자락을 끌고 울며불며 매달렸지만 민우는 지은이를 뿌리치고 나가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연 회장의 지은이 혼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지만 통쾌함보다는 깊은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건우가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누님 가자.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후 소문에 의하면 파혼은 기정사실이 되었고 지은이는 회사에서도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합니다. 상류층 사회에서 매장당한 거죠. 저는 건우의 도움으로 낡은 집을 팔고 서울 외곽의 조용한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베란다에서 화초를 키우고 서예를 배우며 소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석 달 뒤 지은이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구구절절한 사과와 후회, 그리고 다시 받아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깨진 거울은 다시 붙여도 금이 남는 법입니다. 저는 그 편지를 남편의 유품 상자에 넣고 닫아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를 합니다. 어머니 손맛이 그리웠어요. 라며 맛있게 밥을 먹는 사람들을 보며 저는 비로소 제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남을 위해 밥을 짓지만 그건 헌신이 아니라 나눔의 기쁨이었습니다. 제 나이 70, 인생의 황혼기에 비로소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지은아, 너도 이제 스스로 일어서렴.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